판결 절차를 통한 판결 이외에 저번 때 뭐 얘기해 줬어? 1심 판결 확정이 안 됐어도 1심만으로 1억 원 받으라 라고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데, 이때는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확정 판결을 말하는 거지. 결론이 났었어야지. 그렇지? 그런데 1심 만에 1억 원이고 상대방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요 1심 판결문에 민사소송법에서 가서 보면 판결의 주문에 1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주라라는 거 다음에 2항에 원고가 이겼으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있고 주문에 소송 비용. 그다음에 3회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 배우는 사람은 처음에 한 번쯤 이런 얘기하고 또 판결 배울 때도 하는데, 요게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이것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채무자,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선고가 붙은 판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판결은 확정 판결이고, 가집행이 붙은 것도 요때도 가자가 붙어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보전 처분하고 헷갈릴 만한데, 요때는 집행에 대해서 아까는 보전 처분이고 요건 집행은 집행인데, 요 가가 무슨 의미에서 가가 있냐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승부는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 건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가집행에 대해서 213조에 보면 민사소송법 213조네요. 재산권의 청구에 대해서 이게 가집행 붙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승부가 피고가 항소를 하면 승부는 미지수인데 1심 승소한 판결만으로 집행하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 재산권에 한해서만 이냐면, 만약 승부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받을 뻔하다가 못 받는 게 되니까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가집행을 실제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 원고인 채권자가 정하지만, 만약 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뒤집히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역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물어준다고 할 때는 이자를 쳐서 물어준다, 이런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안 되고, 이긴 청구의 내용이 재산권일 때만 가집행을 붙여줘요. 가집행 붙여줬을 때 1심 판결의 결론만으로 집행을 하면 할 수 있고, 혹여나 뒤집힐 가능성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청구에 관한 한해서 가집행을 붙여준다가 민사소송법 213조, 민사소송법 213조의 그 가집행이.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구별해보고, 이게 집행권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판결 소재기 해보라 뭐 이런 얘기 했을 때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꼭 돈 받을 권리가 확정하는 것은 판결 말고 우리가 ADR이라고 그래서 재판상 하에 청구 혹이 있나. 아까 소송 냈다가 소를 취하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원인이지만, 이건 결과를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계속이 267조 민사소송법 1항에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고 소송법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 줬죠. 저번 시간에. 소취하 말고 재판상 화해라든지
청구 포기 인락은 같은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로서 판결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소송법에서 배우는데, 이 경우는 조서가 만들어져서 민사소송법 220조를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해 청구의 포기 일락을 조서에 적은 때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때 요게 키워드예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 그러니까 요게 요거와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요게 집행권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행권한. 즉 지금 우리가 조금씩 익혀나가는 건 집행권한이라는 거를 대표적인 판결, 확정된 판결이라든지 또는 가집행이 붙었다든지. 근데 이 판결과 대칭되는 하에 청구의 포기 일락에서 청구의 포기 일락에서 포기에 대한 거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데, 주로 집행까지 생각해 보려면 인락, 채무자가 인정한, 승인한 요게 조서가 이 조서가 판결문처럼 마찬가지로 작동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집행 권한에 대한 것을 갖고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개념을 판결 절차와 연결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조금씩 집행 권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주는 건데, 옆번호 5-의 그 부분이 나오네요. 즉 우리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라는 집행 절차도 이제 법원이 관여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그 업무도 실질적으로 이쪽은 판결 절차를 담당하는 거고 이쪽은 실질적으로 볼 때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데, 법원이라는 것에서 형식적으로 이쪽에서 집행으로 넘어오려면 이쪽에서 결론 내린 것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집행 권한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집행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 집행 권한에 이런 것을 받아와야 돼요. 판결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요 공증해주는 문장 그런 거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 집행권은 뒤 말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옆번호 5-19 이하에서 이야기되고 있네요. 그래서 5-19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집행문이. 집행권한을 취득하면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집행권한이 집행력을 갖는다는 공적 증명서, 공적 증명인 집행문을 어디 가서 그 판결한 법원에서 부여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행권한 뒤에 집행문이 부여받아서 집행이라는 단계로 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 집행법원은 판결 절차를 다시 막 둘이 옥신각신 양쪽 당사자가 싸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인 판결문만을 가지고 집행이라는 시스템에서 처리해줘야 되니까 다시 그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다시 그 채무자인 피고의 얘기를 또 주저리 여기서 요 집행을 하는 담당자가 주저리 들어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요 집행권한에다가 공적인 증명이 붙은 문을 받은 것이면 일단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데서 단절됐던 것에서 이 앞에 대한 정보를 다시 펼치지 아니한 채 원고 피고의 싸움을 다시
펼치지 아니한 채 요 자기의 전 단계에서 펼쳐진 것을 집행권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결을 담당하는 거와 집행을 담당하는 게 구별되고, 여기서 판결 등을 요 권리를 다퉈서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 결과문만 갖고 그 결과물인 집행권한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 따라서 신속한 집행 때문에 요걸 부여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것이 세트화돼서 요로 가져가야 돼요. 요로. 그래야지 이제 집행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게 세팅화 시킨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개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집행 권한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집행문은 뭐다? 그 판결로 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가서 그 법원 사무관한테 부여해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세트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하겠죠? 그런 개념.